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 삼국을 공부할 때는요, 이 역학관계, 한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다른 나라가 참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 상황은 또 역전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갑니다. 자, 고구려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성장기, 개혁기, 전성기, 쇠퇴기, 이렇게 인생을 공부하듯이 나라도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 먼저 고구려의 그 성장기를 담당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세기를 거치면서 이 고구려의 성장기를 책임졌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태조왕. 네, 태조왕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 태조왕은요, 드디어 옥저를 정복합니다. 네, 태조왕은 드디어 옥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옥저 너무 힘들었어요. 고구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소금 이게 공납 바치기도 하고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도 있었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옥저를 드디어 고구려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네,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성장기를 책임졌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국천왕입니다. 자, 이 고국천왕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고국천왕은요, 뭘 했냐면요. 자, 먼저 부자세습을 합니다. 부자세습을 합니다. 사실 이 정복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율령이라든지 율령은 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삼국시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냐면 이 삼국시대는 바로 중앙집권국가로 향하고 있거든요. 중앙집권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고대국가라고 합니다. 고대국가라고 해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나라 중에서는 여러분 부여하고 고구려 기억나시죠? 이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연맹왕국과 이 고대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연맹왕국에 비해서 말이죠. 그 연맹왕국에 비해서 이 고대국가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 배경들은 정복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간의 세습이 있습니다. 연맹왕국 당시에는 왕이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대국가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세습 단계를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 부자 세습 단계를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고국천왕 때 바로 이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고구려는 말이죠. 네. 왜 여러 가들이 연맹왕국의 고구려 당시에는 여러 가들이 다스렸는데 여러 가들이 어떤 그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5개의 그 지역을 행정적 성격의 오부, 그냥 동서남북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역할, 왕의 힘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남북 단순하게 그때 부족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방향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접수를 해버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고대국가의 특징은 바로 왕권의 강화, 그 강화에 초석을 넣은 왕들이 바로 이 태조왕, 고국천왕 이런 왕들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국천왕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대법. 요즘 그 신문에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는데 그 어느 모녀의 그 뉴스더라고요. 그 월세를 내지 월세가 올랐다고 했죠. 오르면서 그 월세 부담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한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네,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빈곤층을 지금 우리 사회가 더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 중에서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빈곤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고국천왕 때 이 진대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춘대춘합이라는 거예요. 특히 농사 짓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봄이 참 어려웠어요. 봄가뭄이 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거든요. 그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다시 국가에 이제 그걸 갚도록 하는 이 춘대춘합의 제도가 바로 이 진대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국천왕 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록에 의한 것으로서는 그런 제도가 이 진대법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대법이 이제 뒤에 뭐 의창제도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고국천왕,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기틀, 왕권 강화를 만드는 그 성장기, 고구려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왕들이 바로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을 본다면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장아장 거리는 고주몽이 세웠던 고구려, 아장아장 걸었던 그 아기당기였다면 이제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 오면요, 이제 직립보행,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푹 꺼지고 있죠. 푹 꺼지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백제의 전성기로 인해 가지고 백제가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네. 백제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백제를 굉장히 심지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백제 하면 딱 전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전라도 지역에만 있었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영화의 어떤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예. 백제는 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그 배우들이 등장하고, 신라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장하고, 고구려는 북한말 쓰는 사람. 그러니까 백제는 전라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제는 여러분들 근거지가 어디서 출발하면 지금의 이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확산된 나라예요. 서울,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이 백제입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고구려를 정말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그건 제가 백지평감 설명드릴 때, 어쨌건 그런 백제 때문에 고구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때 여러분들, 고구려 왕이 전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는요, 수나라도 물리치고요, 당나라도 물리쳐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왕이 죽는 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몰아왔을 때는 왕까지 죽어요. 이거 나라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어떤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빠진 거죠. 이때 왕이 이제 고국원왕이에요. 예, 고국원왕이 이때 전사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예요. 이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무너졌겠죠. 고구려는 나라는 역사에 지워졌겠죠. 그런데 이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개혁의 박차를 내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개혁왕, 개혁군주,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 자, 이 소수림 왕은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백제의 그 압박 속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막 왕까지 사망했어. 자, 이런 상황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질서가 중요하다. 국가의 질서를 잡자. 다시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나라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이때 율령을 도입합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건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법이고요.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율령을 도입하는 그런 모습들 소수림왕 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격변기, 이 위기 속에서 민심을 다시 아우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고등 종교로서 불교를 또 수용합니다. 고등 종교로서 불교. 율령, 불교, 그 다음에 정복, 세습. 율령, 불교, 정복, 세습.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술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국가, 연맹왕국과 고대국가의 차이점, 그 근거를 들어라. 정복, 세습, 연령, 불교. 요 네 가지 요소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연령, 불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내치를 잡고요. 왕권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나라 그 대학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학. 이걸 세워서 또 유교를 또 강조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또 강요하는,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율령, 불교, 태학. 이게 바로 소수림왕의 치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혁군주. 고구려의 개혁군주. 무너지고 있는 고구려의 개혁군주 바로 소수림왕이에요. 여기서 한 번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수림왕,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이 소수림왕의 개혁이 거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전성기 왕들, 바로 광개토태왕하고 장수왕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위기였단 말이죠. 그 위기에서, 우리는 안 돼. 라고 무너져 버렸다면, 광개토태왕의 고구려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뼈를 깎는 개혁을 강구했던 소수림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의 고구려가 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전성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는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 뼈를 깎는 변화, 뼈를 깎는 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태왕, 우와 대단하다, 이야 저렇게 영토를 많이 넓혔네 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런 전성기에 나오기 위해서 고구려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인생을 배우시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소수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의 그 넓은 고구려가 존재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혁 속에서 드디어 이제 개혁 군주 5세기, 이 5세기가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이 5세기 전성기의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태왕이 등장합니다. 자, 광개토태왕, 태왕. 교재에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 더 제가 긋겠습니다. 대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광개토태왕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태왕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정복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복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여러분 그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도 정복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랑스럽다, 우와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복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공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부족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광개토태왕의 고구려는 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 정복 활동에서 우리가 다 이거 막 땅을 막 넓혔네. 멋진 나라야.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은 뒤집어서 다른 나라의 입장 속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또 고구려 광개토태왕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정복당한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타국에 대해서 또 역사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역사는 제가 이야기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소통의 키워드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광개토태왕은 정복군주로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건 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적진 않을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신라에 말이죠. 이 왜가 쳐들어옵니다. 이 왜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5세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4세기와 5세기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400년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이게 4세기야, 5세기야. 좀 애매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5세기를 거쳐놨는데, 어쩌니 이 광개토태왕 때 이 신라의 위기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 다시 공부할 텐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네몰왕입니다, 네몰왕.
이 네모랑이 고구려한테 SOS를 치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신라를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 외를 격퇴합니다. 신라를 구원한 거죠. 신라를 구원한 거죠.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은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외교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위험해? 우리 도와줄게. 도와줬어요. 해결됐지? 안녕. 이렇게 가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의 내정간섭, 고구려의 내정간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쨌건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유물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광개토태왕이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외를 격퇴시켰다는 사실이 적혀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개토태왕릉 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인데요. 사실은 좀 더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사진이지만 좀 더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려면 이 앞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은 비석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이게 바로 이제 광개토태왕릉 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신라 무덤에서 말이죠, 광개토태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그릇이 발견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호우명, 호우총,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인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아니, 신라 무덤에서 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올까? 그건 그만큼 광개토,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근거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신라를 구원해서 나왔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방금 설명드렸던 광개토비와 그다음에 호우명 그릇. 아주 중요한 단서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 고구려군이 이게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외를 격퇴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대단하긴 대단했어요. 한번 이 고구려군이 딱 이 한반도 남부 쪽에 딱 뜨니까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가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면 가야 지역에 외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 기억나시죠? 열한한 성장에서 그 변환이 철 같은 거 많이 생산되는데 이 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철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야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군이 말이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외를 말이죠. 그냥 신라에서 있는 외를 그냥 쫓아만 내면 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붙어있던 이 금관가야가 이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요, 힘이 쭉 빠집니다.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고구려군의 그 공격을 받고 그 힘이 쭉 빠져요. 자,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금관가야가 쇠퇴하고요. 금관가야가 여러분들 멸망한 건 아니에요. 금관가야는 여러분들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금관가야가 이때 쇠퇴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왜냐면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야 연맹의 맹주가 금관가야였는데 그 금관가야가 힘이 빠진 거야. 자,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그 위쪽에 대가야로 그 세력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 이게 바로 나비 효과죠. 그죠?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대가 땅 뜨자 신라에 있는 외만 격퇴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금관가야까지도 쇠퇴해서 그 힘이 대가야로 넘어게, 이게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는 대가야거든요. 이리로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장수왕이 등장하죠. 장수왕, 본격적인,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 장수왕은 남쪽으로 아주 쭉쭉쭉 내려오죠. 바로 남진정책.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평양천도죠. 네, 평양천도 해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밑에 있는 나라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들 지금 신라하고 백제 어떻게 될까요? 손 잡아야지. 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손 잡고 이제 뭐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지동맹 이제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장수왕은 밀고 내려왔고
서울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이 백제는 결국 무너집니다. 한성이 함락됩니다.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복수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대로 갚은 거예요. 그대로 갚아서 결국 이 장수왕의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이 장수왕의 압박에 의해서 네, 백제의 계로왕이 결국 전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는 그래서 결국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웅진으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국의 압박, 그 다음에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 고구려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구려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태조왕 고국천왕 때 성장을 합니다. 왕권 강화. 소수림왕 때 뼈를 깎는 개혁을 합니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이 남진 평양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충주 고구려비. 네, 충주 고구려비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습인데요. 네, 이 아까 봤던 그 광개토 태양릉비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이게 어디 있냐면 충주에 있다니까요. 고구려의 흔적을 충주에서 볼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바로 이 남진 정책. 예? 남진 정책 같은 그 영향으로 충주까지 내려온 거죠. 이 충주를 결국은 신라에게 뺏겨요. 네, 신라에 이제 뺏길 겁니다. 다시 이제 신라가 다시 탈환할 거예요. 그 빼앗긴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장수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수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온달. 그 온달이 이 지역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결국 죽게 되죠. 네. 어쨌건 이 한강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치열한 접전, 이게 바로 삼국의 주 무대. 전성기의 나라는 한강을 차지합니다. 예. 이때는 장수왕, 전성기잖아요. 한강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주까지 와가지고 비서 땅 걷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 고구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됐죠? 전성기.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빨라요. 전성기가 제일 빨리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내요. 빠릅니다. 여기 지금 성장과 개혁이 고구려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그 긴장 관계에 있었다면 백제는 이 중국과의 그 친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보다 성장과 개혁을 굉장히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때의 그 모습은요, 3세기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이왕이 있습니다. 고이왕. 자, 그 고이왕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 고이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고이왕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의 상징이 뭐냐? 개혁의 상징. 개혁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이니까. 개혁, 법이죠. 법입니다.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율령? 이거 아까 고구려일 수도 있었는데? 소수리왕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그죠? 소수리왕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네, 율령. 개혁군주라니까요. 고이왕 개혁군주라니까요. 이렇게 기틀 딱 잡아놓고 딱 넘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전성기 왕. 바로 근초고왕이 되는 것이죠.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성기의 근초고왕 대단한 왕이죠. 정말